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에 빠진 라임자산운용이 이번에는 글로벌 폰지 사기에 휘말려 2,400억 원대 투자 원금을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융당국은 라임이 상품 부실성을 알고도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800억 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 징수 명목인데 가상화폐가 과세 대상이 되는지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 등 국내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들이 모두 반등했습니다.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도 지난달까지 3달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오후에 이사회를 열고 내일 종료되는 전기요금 특례 할인 3건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택용 절전 할인 등이 대상인데 일부만 연장하거나 아니면 후속 보완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국내 1위 사모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미국의 펀드 기업이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현지에서 자산 동결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금융당국은 자산을 대신 매매해준 신한금융투자도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지영 기자. 네, 장지연입니다. 네, 우선 라임이 투자한 미국의 헤지펀드 자산이 동결됐다고요?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글로벌 무역금융 전문 투자 회사인 IIG의 등록을 취소하고 관련 펀드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기존 투자자에게 환급해야 할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의 자금으로 대체하는 이른바 폰지 사기 행각을 벌인 게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라임은 이 펀드에 무려 2,4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모은 2,436억 원과 신한금융투자에서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킨 3,500억 원을 합쳐 총 6천억 원으로 무역금융 펀드를 운용했는데 이 가운데 40%인 2,400억 원을 문제가 된 이 미국 헤지펀드의 운용을 맡긴 겁니다. 네, 장 기자, 그런데 금융당국은 이 라임뿐만 아니라 신한금투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한금투는 투자자산의 명의상 주인으로 모든 정보의 1차적 수령자라며 라임 자산은 혼자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신한금투를 통해서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한금투는 라임 자산과 총수익 스와프, 즉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으로 신한금투는 라임 대신 주식, 채권 등 자산을 대신 매입해줬는데 펀드 부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한금투는 증권사 브로커처럼 라임 자산에서 지시한 대로 매수와 매도만 했을 뿐 자산에 문제가 있다 없다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문제는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상당히 들어갔다는 건데 손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은 올 상반기에 싱가포르 R사에 미국 무역금융 헤지펀드 지분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이 이행되면 모펀드가 손실이 나도 라임 무역펀드는 원금을 지킬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싱가포르 회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라임펀드는 손실이 나면 일반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손해를 떠안도록 설계가 돼 있어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SBS CNBC 장지연입니다. 국내 대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이 세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빗썸을 운영하는 최대 주주 비덴트의 공시를 보면 빗썸 코리아의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 징수와 관련해서 약 803억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는 공시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먼저 왜 외국인만 대상으로 과세를 할까요? 네, 이번 국세청의 과세는 빗썸이 소득을 올린 외국인들을 대신해서 소득세를 내라는 뜻인데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일을 하거나 배당을 받아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명백하게 빗썸 거래소 측인 만큼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 조항이 외국인에 한정된 것인 만큼 내국인 거래에 대한 세금은 이번에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네, 기자, 결국 아직 관련해서 세법이 정비돼서 세금이 부과된 건 아니라는 뜻인데 왜 이제서야 5년치를 한 번에 과세한 걸까요?
네, 올해 연말을 넘기면 과세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조사국은 이번 과세 고지와 관련해 과세 제척 기간인 5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척 기간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빗썸 측 불만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세금은 일단 낸다는 입장입니까? 네, 우선 세금을 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일단 세금을 낸 뒤 행정권리 구제 절차 등을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빗썸 측은 이번 과세 조치에 대해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한 사람 전체를 외국인으로 간주했다는 점, 그리고 매매 차익이 아니라 출금액 전체에 과세했다는 점 등은 무리한 과세로 본다는 입장입니다. 국세청은 다만 이 사안과 관련해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전세 대출에도 규제 조치가 취해집니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갭 투자, 이걸 막겠다는 건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전세 대출 규제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1월 중순부터 전세 대출 이용 갭 투자 방지 대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내용입니다. 전세 대출 보증 규제도 강화됩니다. 앞서 정부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공적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막았는데요. 여기에 민간 영역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못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대책 시행 이전에 이뤄진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 기자, 이렇게 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부 예외가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중 한 명이 근무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따로 살거나 자녀가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해 새 거주지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되고요. 또 60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해야 하거나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이유로 전셋집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 사유가 됩니다. 예외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쪽 주택에 본인과 부양가족이 전입해 실거주해야 하며 인사발령문이나 재약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다음은 우리 산업활동 소식입니다. 지난달에 생산과 소비 또 투자 지표가 모두 동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앞으로 전망인 선행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 바닥을 찍고 돌아설 거란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윤지혜 기자. 지표를 보면 석 달 만에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반등을 했는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서비스업 경기가 나아진 게 좀 결정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은 11월 생산, 소비, 투자 3대 경기 지표가 지난달에 마이너스를 딛고 동반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 생산은 지난달보다 0.4%, 소비 3.0%, 설비 투자가 1.1% 상승했는데요. 생산 부분에서는 자동차와 금속 가공 등 광공업 생산이 하락했으나 서비스업이 1.4% 상승하면서 전체 생산이 늘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증가도 눈에 띄는데요. 날씨 영향으로 겨울 의복 등 판매가 크게 증가했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 등 할인 행사와 신차 출시까지 겹치면서 국내 소비 촉진을 이끌었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서는 기계류 투자가 감소했지만 변동폭이 큰 항공기 등 운송 장비 투자가 4.6%나 늘면서 전체 투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네, 이번 수치를 두고 우리 경기가 좀 바닥을 다지고 있다 이런 분석도 쏠쏠히 나오는데 조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일단은 경기가 더는 하락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회복 속도와 상승폭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지난 10월과 11월 2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선행지수는 지난달보다 0.4포인트 상승하면서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네, 한국전력이 오후에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사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또 어머니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의 갈등이 알려지면서 경영권 분쟁 파문이 확산이 됐습니다.
한진그룹은 뒤늦게 오늘 오전에 공동 사과문을 발표해서 표면적으로는 갈등이 봉합된 듯 보이지만 불씨는 여전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번 또 격화되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25일 어머니 이명희 고문의 집을 찾았다가 두 사람이 거친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돼 파손된 꽃병과 이 고문의 팔에 난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한진그룹 운영을 두고 남매 갈등이 모자 갈등으로 번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조원태 대표이사가 공동 경영의 유언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조 회장은 이 고문에게 이런 상황을 막아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고문이 고 조영우 회장의 유언을 강조하며 사실상 조 전 부사장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모자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뜨악스러운 사진이 전해지면서 주말에 좀 시끄럽기도 했는데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 사이에 갈등이 불거진 계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조 부사장의 경영 복귀가 무산된 게 한 가지 이유로 꼽힙니다. 한진과 남매들은 각각 600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조 전 부사장만 그룹 내 직함이 없어 더 어려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있었던 한진그룹 인사에서 조 전 부사장 쪽 인사들이 물러나게 된 것도 한 가지 이유로 꼽힙니다. 여기에다 지난달 조원태 회장이 뉴욕 기자간담회에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것도 조 전 부사장을 자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호텔과 레저 사업을 담당했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일파만파 퍼지면서 오늘 오전에 조금 급하게 수습을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원태 모자는 공동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사과문에 따르면 조 회장이 이 고문에게 사과를 했고 이 고문은 이를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조원태 모자는 사과문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가족 간의 화합을 통해 고 조영우 회장의 유훈을 지켜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총수 일가의 갈등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과문으로 표면적으로는 약간 봉합된 듯 보이기도 합니다만 경영권 불씨 여전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진그룹 일가족의 경영권 분쟁은 내년 3월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과 조 전 부사장은 한진칼 지분을 각각 6.52%와 6.49%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의 지분율 차이는 0.03%에 불과해 얼마나 우호 지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경영권을 누가 쥐는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조현민 한진칼 전무와 이 고문의 선택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 KCGI와 델타항공은 한진칼 지분율이 10%가 넘는데요. 총수 일가의 개개인보다도 지분율이 높은 만큼 이들의 역할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총수 가족에 대한 악화된 여론도 4%가 넘는 지분율을 가진 국민연금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총수 일가는 내년 3월 예정된 주총 전까지 치열한 지분 확보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한국전력이 오후에 올해 마지막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을 포함한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의 연장 여부를 오늘 결정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한국전력이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 중 일부를 올해로 끝낼지 아니면 더 연장할지 여부를 오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네, 한전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데요. 전기요금 특례 할인은 특정 용도나 대상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총 11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올해로 끝나는 3가지 전기요금 특례 할인 제도의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논의되는 3가지 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기차 충전용 요금 할인과 주택용 절전 할인, 전통시장 할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용 요금 할인은 월 16,000원인 완속 충전과 월 12만 원에 달하는 급속 충전 기본 요금을 면제해주고 충전 요금도 5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시작된 주택용 절전 할인은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전기를 이전 2년 동안 사용한 양보다 20% 이상 줄인 가구에 요금을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011년 8월부터 시작된 전통시장 할인은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전통시장 내 점포의 전기요금을 월 5.9%를 인하해주는 내용입니다. 이들 제도로 인한 한 해 요금 할인액은 약 5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는 소식인데 한전과 정부 입장 각각 어떻습니까? 네, 한전은 한시 특례 할인은 기간이 지나면 일몰되는 게 원칙이라며 예정대로 세계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전 실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전은 지난해 1조 1,745억 원, 올해 상반기 1조 1,733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세계 제도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과 전기차 보급 계획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전 안팎에서는 이 가운데 일부만 연장하거나 종료화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사회에서 이 제도들의 존폐 여부가 아예 논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31일을 끝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SBS CNBC 김정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새해에는 기업 활력을 더 높여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경제단체장들의 신년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최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시작으로 경제단체장들이 신년사를 통해서 규제 일변도의 문재인 정책을 조금 작심 비판하고 있다고요. 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미래를 위해 낡은 법과 제도 등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득권 구조 장벽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우리 경제 성장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이라는 데는 누구나 다 동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 전체의 변화가 그다지 크게 체감이 안 되고 있고요.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도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성과가 미미해서 기업들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활력을 잃은 우리 경제성장 위기에 대한 절박함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낡은 규제, 발목을 잡는 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길을 터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국가 최우선의 과제로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꼽을 정도입니다. 손 회장은 법인세율과 상속세 인하, 유연근로제 활성화 입법 등을 건의하며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네, 또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강조하는 언급도 나왔다고요. 네, 재계단체장들은 기존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은 기존 성장 모델만으로는 성공 신화를 이어갈 수 없다며 투자와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다음은 새해 행사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가 일주일 뒤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을 합니다. 올해 CES에서는 최첨단 신제품들이 대거 공개되고 또 우리 간판 기업들의 최고 경영진들도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네, 우선 CES의 막을 여는 기조연설, 이 기조연설을 김현석 삼성전자의 사장이 맡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사장은 다음 달 6일 현지에서 삼성전자의 미래 비전에 대해 기조연설을 합니다. 삼성 경영진이 CES 기조연설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6년이죠. 홍원표 삼성 SDS 대표 이후 4년 만입니다. 이 밖에도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 고동진 사장 등도 전 시장을 찾아 글로벌 파트너들과 교류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내 개발팀은 이번 CES에서 인공지능 프로젝트 네온을 공개합니다. LG전자도 이번 CES에 나서는 각오가 남다른데요. 올해 연말부터 새롭게 LG전자를 이끌게 된 권봉석 사장의 첫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권 사장과 함께 박형세 홈 엔터테인먼트 본부장, 이현모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본부장 등도 참가해 내년 기술 트렌드를 살필 계획입니다. LG전자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모니터와 집안에서 사용하는 프리미엄 식물 재배기 등을 최초 공개합니다. 네, 또 현대차와 SK도 참가해서 미래 모빌리티의 혁신 기술들을 전시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 CES에서는 걷는 콘셉트의 자동차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엔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기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또한 정의석 수석 부회장이 직접 참가해서 기업 홍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에서는 최신원 SK네트워크스 회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각 계열사 사장단이 총출동하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에서부터 SK텔레콤의 5G 기반 차량 미디어 서비스까지 미래 이동수단의 핵심 기술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0에는
161개국 4,500여 개 기업이 참가합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LG전자가 폴란드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분리막의 제조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의 공장을 증설하는 배경 취재기자 바로 연결해보죠.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LG전자가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차의 배터리 분리막 공장을 세운다고요? 네, LG전자는 폴란드 남서부 브로츠와프 지역에 있는 가전 공장에 해외 첫 번째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생산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LG전자는 국내에선 충북 청주 한 곳에서 분리막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리막은 전극 간 전기적 접촉을 막아서 화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2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LG전자는 폴란드 분리막 공장 투자 규모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외신과 업계에선 공장 규모가 1,000억 원을 밑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들 많은데 폴란드에 굳이 짓는 이유는 있을까요? 네, 공장을 증설할 지역인 폴란드 브로츠와프는 이른바 LG타운입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하는 LG전자 공장이 있고 인근에 LG화학과 LG이노텍 공장도 있습니다. LG전자는 증설 공장에서 분리막을 생산한 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LG화학 폴란드 공장은 폭스바겐과 아우디, 르노 등 유럽의 전기차 회사에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데요. 분리막은 일본과 중국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LG전자 배터리 공장이 증설되면 분리막 수급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간접 지시를 해도 앞으로는 이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도록 정부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 기준이 개정된 건 12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정부 지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존 지침은 원청업체가 협력업체에 서류나 구두로 직접 지시를 할 때만 불법 파견으로 인정했었는데요.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간접적으로 지휘나 명령을 할 경우에도 파견으로 인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청 제조업체가 직접적인 상품 생산 과정을 외주화하고 하청 근로자에게 사실상 업무 지시를 했다면 불법 파견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파견법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등은 파견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원청업체가 인사, 노무 관리의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하청업체가 독립적인 조직 설비를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도 불법 파견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 기자, 그런데 이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개정은 현대차 사내 하도급을 불법 파견으로 본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례를 거의 그대로 반영한 건데요. 고용부는 그간 2007년에 만들어진 기존 지침을 그대로 둔 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때문에 일선 현장의 근로감독은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경영계에선 제조업 사내 하도급 등을 불법 파견으로 간주할 여지가 커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은 금융업계 소식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연말 연초를 맞아 몸집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하고 또 일부 지점을 통폐합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언제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이 구체적으로 줄어드는 걸까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적게는 200여 명에서 많게는 5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은 내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다음 달 중으로 특별퇴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규모는 농협은행만 370여 명으로 확정됐을 뿐 나머지 은행들은 정확한 인원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각 은행 관계자들은 규모는 올해 또는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하나은행은 상반기 300여 명, 국민은행은 올해 600여 명,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200여 명이 특별퇴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점도 통폐합이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 4개 지점을 통합한 데 이어 내년 2월 추가로 3개 지점을 통합합니다. 내일은 우리은행이 2개 지점, 하나은행이 16개 지점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또 국민은행은 다음 달 20일 전국 38개 지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농협은행은 6개 지점을, 하나은행은 19개 지점을 이번 달에 통합했습니다. 네, 인원도 줄이고 지점도 없애고 너도 나도 몸집 줄이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유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창구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면 거래가 늘고 또 새로운 인터넷 은행이 출범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로 인해 지점을 찾는 고객 수가 줄어들면 직원 수 감축과 지점 통폐합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그리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대통령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과 또 양심적 병역 거부 사범 등 모두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 사면 복권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 체납자 감치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검사에게 청구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병사 월급은 3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급이 54만 900원까지 오릅니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단, 또 2급 이상의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CJ그룹이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CJ제일제당 대표이사 겸 식품사업부문 대표의 강신호 총괄 부사장을, CJ올리브네트워크스 대표이사의 차인혁 부사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CJ그룹의 올해 임원 승진자는 58명으로 지난해 81명 대비 30% 줄었습니다. CJ 관계자는 내년은 그룹의 경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해로 승진자 규모는 줄었지만 더 젊어졌고 또 여성 임원 비중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국내 증시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8% 하락세를 보이며 2,200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75% 올랐습니다. 66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한진칼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어머니 이명희 고문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가족 간 지분 경쟁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진칼 오르고 있습니다. 2.39% 오르며 4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 식약처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이유석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하락세입니다. 자회사 신한금융투자증권이 라인펀드가 폰지 사기에 휘말려 3,500억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빠졌는데요. 이제 1.8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남제약 같은 경우 비타민 제품이죠. 레보나가 베트남에 수출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다 이제 보합권으로 떨어졌습니다. 10,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월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